제가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미친놈이 헛소리를 한다고요. 진수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너는 우리 아버지께 사기를 쳤다. 임금께서 너를 처벌할 것이다. 한양 제1의 부자가 단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저택 앞에는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칼을 들고 몰려들었고, 그가 그토록 아끼던 적자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은자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 평생 계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한 서자 청년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미친놈이 헛소리를 한다고요. 하지만 단 1년 뒤 그 청년은 한양 최고의 상인이 되었고, 조정의 임금까지 그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이 청년은 무엇을 했길래 지옥에서 천국으로 단숨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파멸로 몰고 간 악당은 어떤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기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신과 복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참혹한 비극과 기적 같은 반전이 교차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조선시대 최고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 한양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들 이 이야기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조선 후기 한양은 전에 없던 상업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번의 큰 전쟁을 겪은 뒤 조선은 서서히 평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종로 내거리는 해가 뜨기도 전부터 상인들의 외침 소리로 가득 찼고, 유기전 상인들은 하루에도 수백 냥의 은자를 오가며 장사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신분제가 여전히 엄격했지만, 동시에 돈이 있으면 양반도 무릎을 꿇는 묘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양반들은 돈 많은 상인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냈고, 돈 많은 상인들은 양반의 신분을 돈으로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한양은 그야말로 욕망과 야망이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도가니였습니다. 이런 한양의 중심에 김판교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김득중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존경과 부러움을 담아 김판교라고 불렀습니다. 판교라는 호칭은 원래 조정의 높은 벼슬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김득중은 벼슬아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가진 재산이 어지간한 판서보다 많았기에 사람들은 그를 농담 삼아 김판교라 부르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것이 그의 공식 호칭이 되어버렸습니다. 김판교의 집안은 본래 경기도 광주의 터를 잡고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 때에 이르러 집안이 크게 기울었고, 아버지는 결국 양반의 체면을 버리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 장터에서 곡식을 사고 파는 작은 장사였지만, 김판교의 아버지는 타고난 장사 수완으로 점점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물려받은 김판교는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수완으로
가문을 한양 제1의 부자 가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김판교가 소유한 토지만 해도 경기도 일대의 수천 마지기가 넘었습니다. 그의 땅에서 일하는 소작인들만 수백 가구였고 매년 가을이 되면 그의 곳간에는 쌀과 보리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한양 도성 안운종가와 종로 일대에 기와집을 수십 채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들은 모두 한양에서 장사하러 온 지방상인들에게 세를 놓았는데 한 달에 거치는 집세만 해도 수백 냥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김판교를 천석군, 만석군이라 불렀습니다. 천섬, 만섬의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대부호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재산을 은자로 환산하면 수만 냥에 달했고 이것은 당시 조선 조정의 1년 세입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김판교는 한양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인물이었고 그의 집 대문 앞에는 항상 그에게 돈을 빌리거나 사업 제안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김판교에게는 한 가지 큰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전히 조정의 양반들에게는 한낱 장사치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판교는 몇 번이나 거금을 들여 벼슬을 사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양반 관료들은 겉으로는 그에게 공손했지만 뒤에서는 그를 천한 상놈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겪을 때마다 김판교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야망이 타올랐습니다. 김판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벼슬 노는 양반들을 이길 수 없다면 돈으로 그들을 완전히 압도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단순히 부자로 사는 것을 넘어서 조선 팔도의 모든 상권을 장악하는 진정한 거상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목표로 삼은 것이 바로 비단 유통권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비단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실과 양반들은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어야만 자신의 지위를 드러낼 수 있었고, 혼례나 제사 같은 중요한 의식에서도 반드시 비단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비단 장사는 조선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 중 하나였고, 한양의 유기전 중에서도 비단을 다루는 선전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판교는 비단 시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장부를 들여다보며 비단의 유통 경로와 가격 변동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단 시장은 철저하게 유기전 상인들의 독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 독점권은 조정이 부여한 금난전권이라는 특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금난전권이란 특정 물품을 파는 권리를 유기전 상인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주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금난전권을 가지지 못하면 비단 장사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김판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철옹성 같은 독점 체제를 뚫을 수 있을까? 그는 수소문을 통해 조정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의 노력 끝에 귀중한 정보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바로 조정에서 금난전권 제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에는
개혁파 관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6.2 전의 독점 체제가 물가를 높이고 백성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금난 정권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6.2 전 상인들과 그들과 결탁한 보수파 관료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지만 개혁의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김판교는 이 정보를 듣고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만약 금난 정권이 폐지된다면 자신도 합법적으로 비단 장사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는 미리 비단을 대량으로 확보해두고 정책이 바뀌는 순간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때 한 인물이 김판교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무길이었습니다. 박무길은 개성 출신의 거상으로 오랫동안 청나라와의 무역으로 큰돈을 번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김판교보다 10년쯤 나이가 많았고 장사 경험도 훨씬 풍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년 전 한양의 한 연회에서 처음 만났고 이후 가끔씩 만나 술을 마시며 형님, 아우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박무길은 김판교를 만나자마자 매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판교, 자네를 찾아온 것은 천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네. 나는 조정 내부에 든든한 줄이 있어서 귀한 정보를 하나 입수했네. 조만간 조정에서 금난 정권을 대폭 개혁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네. 그뿐만이 아니라 한양에 새로운 대규모 시장을 조성할 계획도 있다고 하네. 이 시장은 종로보다 훨씬 큰 규모로 전국의 모든 상인들이 모여들 장소가 될 것이라네. 김판교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박무길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시장의 땅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라네. 조정에서는 시장 부지를 선착순으로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네. 그리고 그 땅을 산 사람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하네. 바로 그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물품의 독점 판매권을 주는 것이라네. 자네가 만약 비단 판매권을 따낸다면 자네는 조선 팔도의 모든 비단 장사를 독점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은 자손 대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한 엄청난 부를 의미한다네. 김판교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를 형님께서 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형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박무길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하고 싶지. 하지만 나는 지금 청나라 쪽 사업 때문에 큰 돈이 묶여 있네.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네. 게다가 나는 개성 사람이라 한양 조정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네. 하지만 자네는 다르지 않은가? 자네는 한양에 뿌리를 둔 토박이고 신용도 높고 자금력도 충분하네. 내가 보기에 이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다네. 하지만 그런 큰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김판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무길은 잠시 생각하더니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했습니다.
시장 부지를 사는데 약 3,000냥, 독점권을 따내는데 필요한 뒷돈이 약 2,000냥, 그리고 비단을 대량으로 매입하는데 최소 5,000냥이 필요하네. 합쳐서 10,000냥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네. 10,000냥이라는 금액은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당시 쌀 한 섬의 가격이 약 5냥이었으니 10,000냥이면 쌀 2,000섬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것은 김판교가 가진 전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김판교는 머뭇거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전 재산의 절반을 한 번에 거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박무길은 김판교의 망설임을 읽고 부추겼습니다. 김판교, 큰 돈을 벌려면 큰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법이라네. 자네는 지금까지 안전한 길만 걸어왔지 않았나?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렇게 조금씩 재산을 불려왔지.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조선 제1의 거상이 될 수 없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네. 김판교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욕망과 불안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판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박무길에게 사람을 보내 이 일에 참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박무길은 크게 기뻐하며 김판교에게 상세한 계획서를 보내왔습니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김판교가 자금을 마련하여 박무길에게 전달하면 박무길이 자신의 조정 인맥을 동원하여 시장 부지와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비단을 매입하여 새로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익은 반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김판교는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4,000냥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6,000냥을 마련하려면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김판교는 고민 끝에 부동산을 파는 대신 담보,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나중에 다시 사기 어렵지만 담보 대출은 돈을 갚으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판교는 한양의 유명한 사채업자 몇 명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공식적인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사채업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렸습니다. 김판교는 자신이 소유한 운종가의 기와집 10채와 경기도의 토지지 천마지기를 담보로 잡히고 6,000냥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한 달에 1할, 즉 10%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이자였지만 김판교는 석 달 안에 돈을 갚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돈을 빌린 김판교는 약속대로 10,000냥을 박무길에게 전달했습니다. 박무길은 김판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판교, 자네의 결단력에 감복했네. 내가 반드시 자네를 조선 제1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네. 석 달만 기다리게. 석 달 후에는 자네와 내가 한양을 뒤흔들 것이라네. 김판교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의 본처는 크게 놀라며 말렸습니다. 서방님, 전 재산을 담보로 잡히시다니요. 만약 일이 잘못되면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김판교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번 일은 절대 실패할 수 없소.
박 형님은 나와 오래 사귄 의형제이고 조정에 든든한 줄도 있는 분이요. 석 달 후면 우리 재산은 2배, 아니 3배로 불어날 것이요. 김판교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석준과 둘째 김석희는 본처 소생의 적자였고, 막내 김진수는 계집종 소생의 서자였습니다. 김판교는 적자 아들들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시켰지만 서자 진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집안의 머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김판교가 큰 투자를 했다는 소문은 금세 한양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김판교의 담대함을 칭찬했고, 어떤 이들은 무모한 도박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특히 유기전 상인들은 김판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들은 김판교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판교는 매일 박무길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박무길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김판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무길이 머물고 있다는 한양의 여관을 찾아갔지만 박무길은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습니다. 김판교는 박무길의 개성본가를 찾아갔지만 거기에도 박무길은 없었습니다. 박무길의 가족들은 박무길이 청나라로 사업차 떠났다고만 말했습니다. 김판교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박무길이 자신을 속인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이 의심을 애써 떨쳐버렸습니다. 박무길은 자신과 오랫동안 사귄 의형제였고 조선에서 손꼽히는 거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냥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버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사채업자들이 김판교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만 800냥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석 달 동안 누적된 이자만 4,800냥에 달했습니다. 김판교는 사채업자들에게 한 달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한 달의 시간을 더 주었지만 담보로 잡힌 기와집과 토지는 절대 돌려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지만 박무길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판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정에 박무길을 찾아달라는 상언을 올렸지만 조정은 박무길이 정식으로 출국 허가를 받고 청나라로 떠났으니 찾을 방법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정에서 금난정권 개혁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김판교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조정은 금난정권을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유기전의 독점권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물가 안정을 위해 비단 가격의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비단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김판교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박무길이 말한 시장 조성 계획도 독점권도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김판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박무길의 정교한 사기극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채업자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며 담보로 잡힌 기와집과 토지를 즉시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판교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법적 절차를 밟아 김판교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한양제일의 부자였던 김판교는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운종가의 기와집 열채도 경기도의 비옥한 토지 천마지기도 모두 사채업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남은 것은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집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현금뿐이었습니다. 소문은 한양 전역에 퍼졌습니다. 김판교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김판교에게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비웃었습니다. 한양의 주막과 시장에서는 김판교의 몰락이 최고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저 오만방자하던 김판교가 결국 망했구먼. 저러니까 상놈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상놈이라는 거야.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칼이 되어 김판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가족의 배신이었습니다. 큰아들 석준과 둘째 석희는 아버지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안에 숨겨두었던 비상금을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석준은 처가로 도망갔고 석희는 한양의 어느 기방에 숨어 노름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망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자신들의 미래도 끝장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판교는 차디찬 방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쉽게 박무길의 말을 믿었을까? 어떻게 전 재산을 한 번에 걸 수 있었을까? 그는 밤마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김판교가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던 어느 날, 그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서자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인 계집종이 일찍 죽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집안의 머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김판교는 진수를 아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수에게 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밥상도 따로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머슴들이 먹다 남긴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고 머슴들이 자는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이 글을 배울 때 담장 밖에서 몰래 엿들으며 혼자 글을 익혔습니다. 그는 시장에 나가 상인들의 흥정을 지켜보며 장사의 이치를 배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돈을 쓰며 어떤 말에 마음이 움직이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진수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배웠습니다. 진수는 김판교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당시 한양의 한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왔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팔리지 않는 불량품들이다. 김판교는 힘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놈이 왜 왔느냐? 나는 이제 줄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다. 내 형들처럼 너도 떠나거라. 하지만 진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떠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을, 아니,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러 왔습니다. 김판교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재산도 없고, 신용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진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비단이 남아 있습니다. 김판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비단 말이냐? 김판교는 힘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놈이 왜 왔느냐? 나는 이제 줄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다. 내 형들처럼 너도 떠나거라. 하지만 진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떠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을, 아니,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러 왔습니다. 김판교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재산도 없고, 신용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진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비단이 남아 있습니다. 김판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비단 말이냐? 색깔이 고르지 못해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이제 땔감보다 못한 것들이다. 하지만 진수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쓸모없는 물건이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쓸모있게 만드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소자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한 달만 소자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소자가 반드시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김판교는 진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판교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잃을 것도 없는데 한번 믿어보는 것이 어떨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게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 하지만 한 달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진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수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창고에 쌓여 있는 비단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단들은 과연 김판교의 말대로 불량품들이었습니다. 색깔이 고르지 못했고 어떤 것들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비단으로는 절대 팔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이 비단들을 보며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 비단들의 불규칙한 색깔이 마치 하늘의 구름 무늬처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비단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것이다. 진수는 한양에서 가장 입담이 좋기로 소문난 보부상 몇 명을 찾아갔습니다. 보부상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수는 그들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한양 전역의 김판교 대개 비단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부상들은 주막과 시장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큰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김판교, 댁창고에 신령한 기운이 서린 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단은 평범한 비단이 아니라 하늘의 구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신비로운 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무늬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비단도 똑같은 무늬가 없다고 하니 이 얼마나 귀한 물건입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김판교가 망한 마당에 무슨 신령한 비단이 있겠어? 하지만 같은 소문이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자 사람들은 조금씩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런 비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진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인 초월을 찾아갔습니다. 초월은 한양의 양반과 부자들이 모두 탐내는 최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모뿐만 아니라 노래와 춤에도 뛰어났고 무엇보다 패션 감각이 탁월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초월이 입는 옷은 곧 한양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진수는 초월에게 창고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을 골라 옷을 지어 선물했습니다. 초월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요즘 김판교 댁이 망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 집 비단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비단을 직접 보는 순간 초월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비단의 무늬는 정말로 신비로웠습니다. 푸른색과 보라색이 어우러져 마치 석양의 하늘을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초월은 옷을 만들어 입어보았고 거울을 보는 순간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평생 수많은 비단옷을 입어봤지만 이렇게 독특하고 아름다운 옷은 처음이었습니다. 진수는 초월에게 말했습니다. 초월 낭자, 이 옷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옷입니다. 같은 무늬의 비단은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낭자께서 이 옷을 입으시면 한양의 그 누구도 낭자와 똑같은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초월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초월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초월은 기뻐하며 진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며칠 후 초월이 그 옷을 입고 한양의 유명한 연회에 나타났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양반 부인들과 기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초월에게 쏠렸습니다. 저 옷은 도대체 어디서 구한 것입니까? 저런 무늬는 처음 봅니다. 초월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김판교 댁의 구름 비단으로 만든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비단이지요.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한양의 양반 부인들과 기생들은 모두 김판교 댁의 구름 비단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부유한 양반 부인들은 남들과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구름 비단은 그들에게 최고의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김판교 댁문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구름 비단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쉽게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비단은 아무에게나 팔 수 없습니다. 이 비단은 신령한 기운이 서린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덕망이 높고 의리가 있는 분들에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비단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덕망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진수는 이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비단을 팔았습니다. 특히 과거의 김판교 가문에 은혜를 베풀었거나 의리를 지켰던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진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특별한 고객들에게 금옥패라는 것을 발행했습니다. 금옥패는 일종의 멤버십 카드였습니다. 금옥패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비단이 들어올 때마다 우선 구매권을 가졌습니다. 금옥패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해야 했고, 또한 진수가 인정하는 덕망과 신용이 있어야 했습니다. 금옥패는 곧 신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금옥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한양의 상류층에 속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금옥패를 얻기 위해 경쟁했고, 금옥패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비단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원래 한 필에 10냥도 안 되던 불량 비단이 이제는 한 필에 50냥, 100냥에 팔렸습니다. 귀한 무늬의 비단은 200냥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창고에 쌓여 있던 수백 필의 비단은 한 달도 안 되어 모두 팔렸습니다. 김판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불량 비단이 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품이 되다니. 진수가 벌어들인 돈은 10,000냥이 넘었습니다. 이 돈으로 진수는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혔던 기와집과 토지도 되찾았습니다. 김판교는 진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내 놈을 몰라봤구나. 내가 우리 가문을 살렸다. 이제부터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하겠다.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진수의 성공 소식은 한양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망한 줄 알았던 김판교 가문이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유기전 상인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수가 자신들의 비단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항상 시련이 따르는 법입니다. 진수의 구름 비단이 대박을 터뜨리자 곧 모조품들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악덕 상인들은 값싼 비단에 억지로 물을 들여 구름 무늬를 흉내낸 가짜 비단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 가짜 비단들은 진짜보다 훨씬 싸게 팔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가짜를 샀습니다. 문제는 가짜 비단의 품질이 형편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 입으면 색이 바래거나 찢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서 김판교 댁에 항의했습니다. 당신네 집 비단이 불량품이오. 돈을 돌려주시오. 진수는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했고, 가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판교 댁 비단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모든 진짜 비단의 끝자락에 금실로 특수한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문양은 매우 정교해서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금실은 달빛 아래에서만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진수는 다시 보부상들을
고용의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김판교 댁의 진짜 구름 비단에는 신령의 축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밤의 달빛 아래에서 보면 금빛 문양이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가짜 비단에는 그런 문양이 없습니다. 가짜 비단을 입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친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산 비단을 달빛 아래에서 확인했고, 금빛 문양이 없는 비단은 모두 가짜로 판명되었습니다. 가짜 비단을 판 상인들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장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반면 진수의 비단은 더욱 신뢰를 얻었고 가격은 더욱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2 전 상인들은 진수의 성공을 시기했습니다. 특히 비단을 다루는 선전의 행수 최대감은 진수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최대감은 부패한 관리들과 결탁하여 진수를 제거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느 날 포졸들이 갑자기 김판교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진수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죄목은 금난전권 위반이었습니다. 6.2 전 상인들은 진수가 비단을 팔 권리가 없는데도 불법으로 비단을 판매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진수는 항변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비단을 만들어 판 것이지 6.2 전의 비단 시장을 침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포도청 감옥에 갇혔습니다. 김판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우 다시 일어섰는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관가에 가서 진수를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부패한 관리들은 막대한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김판교는 돈을 주려고 했지만 진수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진수는 감옥에서 김판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창고에 있는 쌀을 모두 풀어서 한양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감옥에 갇힌 이유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김판교는 진수의 지시대로 했습니다. 그는 창고에 있던 쌀 수백 섬을 꺼내 한양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시에 진수가 6.2 전 상인들의 시기와 부패한 관리들의 농간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진수는 그들에게 공정한 가격에 좋은 비단을 판 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려울 때 쌀까지 나누어 준 의로운 상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탐욕스러운 6.2 전 상인들이 모함한 것입니다. 수천 명의 백성들이 포도청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진수를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의인 김진수를 풀어주시오. 탐욕스러운 6.2 전 상인들을 처벌하시오. 백성들의 함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소식은 궁궐까지 전해졌습니다. 임금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내신들이 조사한 결과 진수는 무죄였습니다. 그는 금난전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판 것뿐이었습니다. 오히려 6.2 전 상인들과 부패한 관리들이 결탁하여 선량한 상인을 모함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임금은 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진수를 석방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파직했습니다. 6.2 전 상인들에게는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오히려 임금은
진수를 궁궐로 불러 직접 만났습니다. 임금은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바로 백성들 사이에서 의로운 상인으로 소문난 김진수냐? 진수는 공손히 답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소인은 다만 정직하게 장사했을 뿐입니다. 임금은 진수의 지혜와 의로움에 감복했습니다. 그는 진수에게 의상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의로운 상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진수는 풀려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고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김판교 대개 비단은 이제 조선 최고의 명품이 되었고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수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배신자 박무길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박무길은 김판교에게서 훔친 만냥을 가지고 청나라로 도망갔다가 몇 달 후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김판교 가문이 완전히 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도착한 박무길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판교 가문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번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무길은 분했습니다. 자신이 속여서 빼앗은 돈으로 망해야 할 가문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김판교 가문을 완전히 파멸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무길은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도망갔던 김판교의 적자 아들들 석준과 석희를 찾아냈습니다. 두 아들은 여전히 한양 어딘가에 숨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무길은 그들을 꼬드겼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다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런데 그 재산을 너희가 아니라 서자 진수에게 물려줄 계획이라고 하더구나. 너희는 이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석준과 석희는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은 적자인데 서자가 가문을 물려받는다니. 박무길은 그들에게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다. 과거의 토지를 매입할 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기록이 있다. 그 증거가 담긴 비밀 서첩이 너희 집 서재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관가에 고발하면 너희 아버지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를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가문을 물려받을 수 있다. 석준과 석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박무길의 꼬드김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몰래 집에 침입하여 서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밀 서첩을 찾아냈습니다. 서첩에는 과연 김판교가 과거에 저지른 작은 행정적 실수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금을 며칠 늦게 낸 기록, 토지 문서에 사소한 오류가 있던 기록 등이었습니다. 이것들은 큰 범죄는 아니었지만 확대 해석하면 재산 몰수의 빌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석준과 석희는 서첩을 박무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무길은 흡족해하며 그들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박무길은 이 서첩을 가지고 직접 김판교를 찾아갔습니다. 김판교와 진수 앞에 나타난 박무길은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판교, 오랜만이오. 내가 빌려간 돈 잘 썼소. 덕분에 청나라에서 큰 장사를 하고 왔소. 김판교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사기꾼 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었느냐? 박무길은 비웃으며 서첩을 꺼냈습니다. 김판교, 흥분하지 마시오. 나는 오늘 당신에게 제안을 하러 왔소. 이 서첩을 보시오. 이 안에는 당신의 과거 비리가 모두 담겨 있소. 내가 이것을 관가에 고발하면 당신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를 갈 것이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면 이 서첩을 돌려주고 과거 일도 모두 잊겠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김판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하오. 당신의 구름 비단 사업권을 나에게 넘기시오. 그리고 앞으로 비단 장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시오. 그러면 이 서첩을 돌려주고 과거에 내가 빌린 돈도 반으로 줄여서 갚아주겠소. 김판교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진수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박무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대감,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판교는 놀라서 진수를 보았지만 진수는 눈빛으로 믿어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박 대감께서 비단 사업권만 가져가시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비단을 팔 장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침 우리 가문이 소유한 땅 중에 한양 외곽에 좋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박 대감께 헐값에 팔겠습니다. 그곳에 가게를 차리시면 큰 장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무길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헐값에 팔겠다는 것이오? 진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미 박 대감께 한 번 크게 당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박 대감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드리고 우리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박무길은 진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땅을 보러 갔고 땅은 꽤 넓었고 위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박무길은 흔쾌히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비단 사업권도 넘겨받았습니다. 박무길은 약속대로 비밀 서첩을 돌려주었습니다. 박무길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김판교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가장 수익성 좋은 비단 사업권을 빼앗았으니 큰 성공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즉시 그 땅에 큰 가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박무길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산 땅 근처 김판교의 다른 땅에서 거대한 은광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박무길은 황급히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조정에서 그 지역을 광산 개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박무길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만약 정말로 은광이 있다면 그 땅은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급히 진수를 찾아갔습니다. 김진수, 내가 산 땅 근처의 나머지 땅도 나에게 파시오. 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대감, 이미 판 땅 외의 나머지 땅은 저희도 필요한 땅입니다. 박무길은 애원했습니다. 내가 2배, 아니 3배의 값을 주겠소. 아니,
이렇게 합시다. 내가 비단 사업권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겠소. 대신 나머지 땅을 나에게 파시오. 진수는 고민하는 척 하다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감께서 그렇게까지 원하신다면 나머지 땅도 대감께 팔겠습니다. 다만 비단 사업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감께서 가진 개성의 토지와 상점까지 모두 주셔야 합니다. 박무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탐욕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 나머지 땅도 모두 샀습니다. 심지어 돈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박무길은 나머지 땅을 산 후에 즉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부들을 고용해 밤낮으로 땅을 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도 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것은 돌덩이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박무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또다시 속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광 이야기는 모두 진수가 꾸민 거짓이었습니다. 진수는 보부상들을 고용해 그 소문을 퍼뜨렸고 심지어 가짜 조정 문서까지 만들어 박무길을 속인 것입니다. 박무길은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잃었고 빚만 잔뜩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그를 괴롭혔습니다. 박무길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무길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사기 행각을 조사했습니다. 박무길은 김판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속여 돈을 빼앗았습니다. 진수는 이 증거들을 모아 비밀 서첩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첩을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임금은 박무길의 악행에 분노했습니다. 박무길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사기죄로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무길은 변방의 외딴 섬으로 유배되어 평생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진수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폭력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지혜와 전략만으로 악인을 징벌했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진수를 칭송했습니다. 저 청년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다. 악을 이기는 것은 더 큰 악이 아니라 지혜이구나. 모든 위기가 지나간 후 김판교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서자와 적자의 구별을 없애겠다. 진수는 나의 아들이며 우리 가문의 정식 주인이다. 진수가 우리 가문을 이끌어갈 것이다. 적자 아들들인 석준과 석희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갔고 심지어 아버지를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수는 그런 형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형님들,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진수는 형들에게 비단 공장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석준과 석희는 노동의 가치를 배우며 조금씩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고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진수는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는 종합 상단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상단은 공정한 가격과 정직한 거래로 유명했습니다. 전국의 상인들이 진수의 상단과 거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익의 일부를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는 상조회를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돕도록 했습니다. 상조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매달 작은 돈을 내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돈으로 서로를 도왔습니다. 또한 진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쳤습니다. 진수는 자신이 어렸을 때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아픔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신분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수의 명성은 조선을 넘어 청나라와 일본까지 퍼졌습니다. 외국의 상인들이 진수를 만나러 한양까지 찾아왔습니다. 진수는 그들과 교역하며 조선의 물품을 외국에 알렸습니다. 동시에 외국의 좋은 물품도 조선에 들여왔습니다. 임금은 진수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진수를 궁궐로 불러 직접 만났습니다. 임금은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김진수, 내가 장사를 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수는 공손히 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의입니다. 장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정직하게 장사하면 사람들이 저를 믿고 그 믿음이 쌓이면 장사가 번창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한 번이라도 사람들을 속인다면 그 신뢰는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임금은 감탄했습니다. 훌륭하다. 내 말이 옳다. 장사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이니라. 백성과 임금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나라가 평안하니라. 임금은 진수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조선의 상업 정책을 개선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고 사기꾼을 처벌하며 정직한 상인을 보호하는 제도였습니다. 임금은 진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정은 상업개혁 정책을 발표했고 조선의 시장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공정한 독점이 줄어들고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수는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선의 대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했고 자신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판교는 늙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는 진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적자와 서자를 차별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구나. 진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판교는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한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양반도 상인도 가난한 백성도 모두 와서 김판교를 추모했습니다. 그들은 김판교가 비록 실수도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상단은 조선 최대의 상단으로 성장했고, 그가 세운 학교에서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공부했습니다. 그가 만든 상조회는 수천 가구가 가입하여 서로를 돕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진수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늘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진수의 명성은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진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이렇게 김판교와 서자 진수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구전되는 설화와 야담의 모티프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된 창작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설화와 야담을 바탕으로 한 단순한 창작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이야기는 탐욕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김판교는 이미 충분히 부자였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고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욕심은 종종 파멸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이 이야기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진수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불량 비단을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창의적 사고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불평하고 포기하는 대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이 이야기는 신뢰와 신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박무길은 한 번의 사기로 큰 돈을 벌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반면 진수는 정직하게 장사했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고 망하게 됩니다. 넷째, 이 이야기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진수는 돈을 벌었지만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학교를 세우고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공했을 때 그것을 사회와 나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 이야기는 차별과 편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김판교는 서자라는 이유로 진수를 무시했지만 정작 가문을 구한 것은 진수였습니다. 적자 아들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겉모습이나 신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날에도 학벌, 출신, 외모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인격입니다. 여섯째, 이 이야기는 복수의 올바른 방법을 보여줍니다. 진수는 박무길에게 복수했지만 폭력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와 정당한 방법으로 악인을 징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곱째, 이 이야기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김판교 가문은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적자와 서자의 구별이 없어지고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덟째, 이 이야기는 배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진수는 정식으로 교육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배우고 관찰하며 지혜를 쌓았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며 마케팅을 배웠고 책을 읽으며 전략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배움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이 배움의 기회입니다. 아홉째, 이 이야기는 위기 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진수는 항상 한 발 앞을 내다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비했고 위기가 왔을 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오늘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도 항상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좋을 때 어려울 때를 대비하고 다양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열째, 이 이야기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줍니다. 박무길 같은 악인은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몰락했습니다. 반면 진수 같은 의인은 비록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불의를 보았을 때 절망하지 말고 정의를 믿고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교훈은 200년 전 조선시대에도 유효했고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 본성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김판교와 서자 진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탐욕스러운 김판교처럼 될 것인가? 사기꾼 박무길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고 의로운 진수처럼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진수의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빛을 발하여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김판교처럼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진수처럼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지만 지혜와 덕은 샘물과 같아서 퍼낼수록 맑아집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지혜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남긴 좋은 기억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혜와 용기를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진수와 같은 지혜가, 김판교와 같은 깨달음이,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